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특강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 특강 해주실 분은 심테크 시스템 정영조 대표이사님이세요. 지금 현재 심테크 USA 대표이사도 하시고 계시고 싱크와이즈 아카데미 원장도 하고 계시고 한국 디지털 매핑 협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지위를 같이 갖고 계시고요. 되게 다양한 실적들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국내 최초 제조 시스템 설계 분석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셨고요. 세계 최초 맵과 플래너를 연결하는 퀵큐 플래닝 기법을 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3D 그래픽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품화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그 외에도 되게 많은 회사 혹은 정부기관에서 시스템 개발 컨설팅을 해준 실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고, 그 외에도 뭐 특허 및 수상 경력도 여러 차례 있으신 되게 대단하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민사고에서 인디펜던트 러닝 인 메타 유니버스를 주제로 특강 기회를 주신 정영조 대표님께 일단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사고, 그리고 2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게 투자를 하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시간 동안의 제 미션은 여러분들이 메타 시대가 뭐냐, 그리고 그 메타 시대에 인디펜던트 러닝이라고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감을 잡게 하는 게 제 미션입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더라도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시고 또 이따가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10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시거나 대답을 잘 하신 학생에게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거 누르시고 하시면 넘어가시나요? 아까 제가 세팅. 됐습니다. 지금이 3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얘기해 보겠죠. 이 제목 괜찮죠? 인디펜던트 러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 스터디하고 러닝하고 차이점 아세요? 당연히 알겠죠, 그죠? 스터디하고 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터디 중심일까, 런 중심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근데 인디펜던트 스터디라는 말은 없어요. 인디펜던트 러닝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하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은 그동안 하도 많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타 시대, 메타버스라 그래요.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그 메타버스, 메타 시대의 인디펜던트 러닝은 그전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러닝은 자기주도 학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메타 유니버스가 뭘까 아는 뭐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걸 오늘 주변에 있는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가 뭐다라고 직시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관련된 컨셉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메타 유니버스는 어떤 컨셉이구나를 이해하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후반이시죠? 메타 유니버스가 시작이 언제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2, 3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래 태어난 다음에 시작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페이스북에 계정 가지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클라우드, 디지털 세상에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분신을 디지털 세상에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미 메타 유니버스에 바로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메타의 세상, 클라우드 네트워크 디지털 세상에 나의 정체성을 따로 아바타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18, 9년, 17, 8년을 살면서 몇 번 행복했어요? 기억나요? 잘 안 나죠? 근데 사람이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 살거든요. 행복이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이 뭐다라고 정의하고 설명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해지고 싶어 한대요. 근데 내가 행복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요때 행복했고 요때 행복했고를 더 많이 느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은 그냥 버즈워드처럼 대충 알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 입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답이 아니라도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주변의 컨셉을 설명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메타버스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인디펜던트 러닝은 그래서 왜 중요하겠구나를 이해하면은 저는 오늘 미션 어컴플리시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런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 있는 에피소드라는 부분은 제가 한 6년쯤 전에 대학원을 다니고 또 대학원을 다닌 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이 학습과 그러니까 스터디와 런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들어왔는데 그거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학기가 왔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6년 정도 지나면 그 시점이 오겠죠. 그죠? 근데 그때 이 과목은 다 이수하고 논문만 남았어요. 근데 논문을 안 써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24살, 5살 그때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거지?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교수가 뭐 해갖고 오라 그러면 열심히 해갖고 가고 그러면서 옆에서 잘 도와주면 야, 너 이거 갖고 한번 해봐.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한국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2명의 교수와 이제 미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디스커션을 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좀 들여다보고 좀 준비해갖고 가죠. 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치고받고 싸우죠. 나중에는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러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코너에 몰리죠.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가서는 이제 그 코너에 몰려 보세요. 아무리 영어 잘해도 I don't know라고 밖에 말이 안 나와요. I don't know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고 한 번은 또 갔어요. 갔는데 교수 둘이가 질문을 하는데 또 I don't know 상황이 딱 돼서 I don't know 그랬더니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살았어요. 그 준비를 많이 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좀 이제 길게 버텼죠. 근데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갖고 갔지만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I don't know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한계에 있으니까 이 정신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좀 억울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m not ready. I'll get back to you next week.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 둘이가 앉아서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Young, this is your thesis. This is your life. 네 입에서 I don't know가 아닌 더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I don't know라는 답을 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둘이 짰다는 거야. 그죠? 이건 네 논문이야, 네 인생이야. 근데 네가 I don't know가 뭐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와가지고 참 기분이 참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일사천리로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문을 마치고 박사로 올라갔어요. 그때 논문이 포틀랜드의 컨테이너 항구에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롱비치 난리 났죠? 컨테이너 선적들이 배들이 지금 바깥에 다 있잖아요. 그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그죠? 토요일, 일요일에 일 안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배가 도착을 하면은 컨테이너를 배 안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싫잖아요, 다시. 근데 그게 로딩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배 안에 컨테이너를 층층이 여러 겹으로 쌓거든, 배 안에. 그 멀리 배달할 컨테이너 어디 실어야 돼? 더 멀리 갈 컨테이너는 배 밑에, 가능하면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구를 수십 군데로 돌아다니니까 컨테이너를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컴퓨터가 작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야적되어 있는, 싣기 위해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이 시간 맞춰서 들어오질 않아. 랜덤하게 들어오거든. 그럼 걔네들도 3단으로 쌓아놓는 거야. 그럼 맨 밑에 걸 먼저 끌어다가 실어야 돼. 그럼 위에 그 두 개를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항구에 배가 들어왔다면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그 항구의 경쟁력인 거야. 그래서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 어떻게 하면 빨리 실을 수 있을까? 돈 안 들이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11% 정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운송학술회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Young, this is your life, this is your thesis. 그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고요. 자기 주도적이 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논문 때문에 그때 썼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회사에 그 프로그램 버그가 많았어. 그 뻔질나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논문을 보고 그 회사에서 저를 부사장으로 스카웃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뮬레이션 회사에 26살에 부사장으로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그 논문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장 방대한 프로그램을 내가 짰대요.
그래서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물을 한 모금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제가 갔죠. 3개월 만에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모토로라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는데 반도체가 대량 생산 반도체가 있고 주문자 생산형 반도체가 있어요. 아주 소량 단위의 로트인데 이 주문자가 많은 거야. 그게 스케줄링 하는 게 복잡해요. 그 스케줄링 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야. 1년 동안 개발해야 돼. 그래서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회사에 결국은 그걸 개발할 사람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컨설팅 회사하고 모토로라의 그 이송 장비 만드는 자회사하고 우리하고 다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사장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IBM 시니어 엔지니어로 있다가 회사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그 회의를 하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회의 내용이 다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갈 때마다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를 굉장히 저는 잘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회의를 하다 중간에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러 나왔어요. 근데 그 PRTM의 컨설턴트 한 명이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영, you better cover your as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이 시뮬레이터 개발해야 되는데 회의 들어와서 의견도 안 내고 한마디도 안 하고 꼬다는 보리 자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걔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증오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못 하는 거야? 다 들리면서.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고민을 3개월을 했어요. 26살 때. 그리고 명함에 부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합니까? 그죠? 멘붕이 온 거예요. 학생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책 한 권 줄 테니까 잘 대답하시오. 회의를 할 때, 응? 어떤 회의를 할 때 응. 대화의 흐름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대화의 흐름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한다. 오케이. 그럼 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처절했어.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 공부 잘했거든요. 제가 3개월 멘붕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얘네들은 나하고 다른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은 교육 중에 얘네들이 훈련한 것 중에 나는 훈련을 전혀 안 한 부분이 있다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창피하고 한국어는 말도 안 되고 근데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이 백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가오가 있지.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훈련을 못 받은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롤 모델로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내가 나를 개조해보자. 태도, 방법을 개조해보자. 그래서 그 시도를 시작을 했어요. 개조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1년짜리인데 대성공으로 끝나고
그 프로젝트 끝날 때 모토로라 엔지니어들 교육받으러 왔어요. 그때 담당자가 나를 소개를 이 회사의 브레인 차일드를 소개합니다. 영청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지금 돌이켜보면 스터디와 런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도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런하려고 하는 태도가 부족하니까 이건 네 인생이고 네 논문이야 소리를 듣죠. 그죠? 그래 날마다 주어진 문제, 주어진 머티리얼을 스터디하고 시험 치고는 잘했지만 현실에 실제로 있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설사 틀렸더라도 조리 있게 얘기하고 그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터디와 런의 차이를 그때까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인디펜던트 러닝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일단 그 타이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컨셉 중에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혁명 1차, 2차, 3차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시작이 됐는지 다 알죠? 그죠? 이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입니다. 이게 조그만 PC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센서 같은 걸 달아서 어떤 기계가 어떤 동작이 끝나면 전기를 꺼 자동으로 또는 물건이 앞에 온 거를 센싱하면 기계에 파워를 넣어서 누르기 시작하게 만들어. 그걸 하는 게 PLC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PLC를 기계 설비 단위 설비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공간에 점이 하나 있으면 뭐죠? 그냥 위치일 뿐이죠. 근데 이 공간에 점이 2개가 있으면 거리가 나오죠. 3개가 있으면 면이 나오죠. 그죠? 4개가 있으면 그들이 중첩하지 않는다면 쉐입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홀로그램처럼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PLC를 가지고 한 개의 기계를 자동화하면 점을 자동화한 거예요. 공장은 한 개만 기계가 있는 게 아니죠. 라인이 있고, 그죠?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한 개의 라인을 자동화를 다 했다. 서로 핸드쉐이킹을 하게끔 세팅을 했다. 그럼 그거는 선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라인이 한 개만 있냐? 여러 개의 라인이 공장 안에 있는 거예요. 공장의 한 개의 면이 다 기계입니다. 그것을 자동화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 다음에 뭐죠? 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한 군데만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그런 공장들을 다 엮어서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공간에 점선 면이 자동화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프라이머가 뭐냐? 격발 어떤 장치가 PLC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컴퓨터가 붙고 네트워크가 붙고 센서들이 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붙고 시뮬레이션이 붙고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공장을 그냥 자동화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인간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도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난 더 싸게 만들어야 되고, 더 빨리 만들어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 저렇게 자동화의 극단의 형태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입되었던 그런 요소 기술들이 공장에서 다 뛰쳐나왔어. 어디로 갔냐? 사회로 나왔어요. 우리 얘기하는 IoT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 IoT라는 건 센서들이에요. 그거는 이미 공장에서 자동화에 다 썼던 장치들이에요. 네트워크 얘기하죠. 인터넷 얘기하고. 그 기술은 공장에서 이미 다 자동화할 때 썼던 기술들이에요. AI 얘기하죠. 공장에서 다 썼던 거예요. 시뮬레이션 공장에서 다 썼던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기술들이 공장에서 이제 다 탈출해가지고 사회로 나온 거예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산업혁명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공장과 관련된 뭔가일 것이다. 라는 미슬리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3차 산업혁명까지가 공장이고 그 기술들이 그대로 사회로 나와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3차 산업혁명 끝에 기술이 그냥 사회로 하나둘씩 뛰쳐나왔기 때문에. 근데 공식적으로 서류상에는 2004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즈음 전후해서 이 메타 유니버스, 메타라는 생태계가 이제는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결과로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메타 생태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쓰던 기술들이 사회에 뛰어나와서 어떤 현상들을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아마존 고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아마존 고의 이 마트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점원도 없어요. 그냥 손님만 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요. 물건 주워 담아요. 그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럼 휴대폰으로 청구서가 나와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당신이 무슨 물건을 집었는지 다시 돌려놨는지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의 비전이라는 영역이 있죠. 영상 이미지를 판독해서 저게 누구냐, 저 사람이 뭘 집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AI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장치를 활용해서 아마존 고에서는 아무도 없는 가게예요. 그냥 가서 쇼핑하는 겁니다. 저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 일종의 바이오 칩인데요. 이게 아주 작아요. 요만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이식을 해요. 여기 손에 여기에. 해봤어요? 이식 해봤어요? 아니 이거 해본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저거는요 이미 7, 8년 전에 스웨덴에서 3,000명이 이식을 하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더 늘어났죠. 그럼 저거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 안에 아주 미세하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송신기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자장이 근처에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코일이 자장에서 뭘 받죠? 받았어. 이 자장에서 코일이 뭘 만들어내죠? 전류를 만들어내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에? 무슨 법칙? 누구의 법칙? 패러디? 아니고
책 한 권 가져오세요. 누굽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안 배우세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코일에 자장을 갖다 대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가 송신기를 작동합니다. 송신기가 무엇을 송신하느냐? 거기에 기록된 ID 정보,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 그러니까 주민번호일 수도 있고 카드 번호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고유 번호를 수신기에게 보내요. 그럼 수신기가 그걸 받아서 판독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 카드 번호가 몇 번이다. 그걸 가지고 조회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문도 열어주고. 자, 이제 저거를 이식을 하고 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회사에 출근해요. 그냥 손 탁 갖다 대면 문 열려요. 그 출근 기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어요. 손만 탁 갖다 대고 나오면 결제돼 버려요. 여러분이 홍콩에 출장을 가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약을 합니다. 결제해요. 그리고 가서 도착한 다음에 호텔에 가서 프론트 데스크로 안 가고 방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손 갖다 대면 문이 착 하고 열려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 디바이스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게 현실이에요. 저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죠? IoT. 이런 것들이 융복합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그때쯤이네요. 그죠? 축복인가요?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공장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일상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는 공장에서 3차 산업혁명 때 도입됐던 기술들이 사회를 전제로 무차별적으로 융복합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 부산물로 우리는 메타 생태계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괴짜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만 정리해도 소름이 끼치고 과연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현실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돼지 머리에 칩을 박았어요. 그리고 얘가 생체 정보를 이 칩이 모니터링을 해서 보내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그래서 얘가 아프다. 얘가 배고프다. 얘가 어떻다. 판단을 해서 액션을 취해요. 또는 액션을 취하게끔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돼지하고 저러고 있는 이유는 뭐죠? 사람 머리에 칩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 그리고 사고 패턴을 클라우드에 그대로 올리고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럼 아까 얘기한 아바타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 가능하겠죠. 그죠? 메타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생각 중에 하나 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몇 년 안에. 마지막으로 저 튜브에다가 캡슐을 집어넣고 그거를 기압차를 이용해서 이 캡슐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입니다. 시속 1200km로 이동을 합니다. 짓고 있어요, 지금. 시속 1200km로 이동을 해서 서울에서 LA까지 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공상과학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공장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본질은 뭐냐? 꼭 기억하세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겠다예요. 세상의 모든 것, 이미 공장의 모든 걸 디지털화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겠다. 그걸 한마디로 더 짧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반드시 굉장히 자주 접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뭔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한다. 심지어 내 심장 박동도 디지털화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실시간으로 서버가 판독을 하고 나의 혈압, 혈당, 무슨 호르몬 수치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올린다. 모든 게 다 디지털화돼서 디지털 세상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활용하겠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엉뚱한 일들이 자고 나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새로운 표준이 돼요. 가치 체계가 바뀌어요. 차를 한 대도 안 만드는 우버가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더 많다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네이버가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많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생산하는 게 없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미 이거 오래전 현실입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돼서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기업, 개인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개구리들이 냄비 속에 있어요. 불을 켰어요. 뜨끈뜨끈해지죠. 뜨거워서 뜨거워할 때까지 개구리들이 모르고 있다가 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미지근 하면서 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있다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리 이해하고 더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교육이 뭔가요?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죠? 우리 교육받으려고 와 있고 교육하려고 왔다 그러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육은 이미 살아본 사람이 앞으로 살 사람에게 미리 훈련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한 달, 1년 사이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속도로 바뀌는데 누가 누구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영원히 안 바뀐다면 계속 가르칠 수 있겠죠.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정말 교육하기 어려운 게 지금 시절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스터디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즈닝을 해 나가는 러닝 스킬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면 답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과 개인은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각오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업은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기업은 운영 방식을 바꿔야 돼요. 첫째는 기업은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다양성, 다양한 아이디어. 그것을 취합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찾아야 돼요. 고전적인 기업은 50년, 100년 전에는 누가 돈이 많거나 어떤 시장을 선점하거나 어떤 특허 기술 하나를
가지고 유지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기업은 조직원의 구성원의 다양성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그것을 경쟁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팀 단위 활동 위주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있고 부서 위에 무슨 사업부가 있고 큰 대기업, 공기업 이런 관료적인 거대 피라미드과 같은 조직, 경쟁력 없어집니다. 이미 그래서 없어진 조직도 많아요. 팀 단위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조직적이냐. 이것이 그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직책이 이렇게 계층 하이라키가 있는 그런 업무 형태가 아니고 PM과 멤버들만 있는 납작한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이 일에 어사인 되면 그중에 한 명이 PM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로 하든 경험 순으로 하든 그 사람이 PM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멤버가 되는 겁니다. 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레이어가. 그런 형태로 일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뒤져 있어요. 이런 문화가 뒤져 있어요. 기업은 이 세 가지 형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서부터 이제 졸지 마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은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평생 직장? 없어요. 공무원 시험 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거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직장 개념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평생 직업 개념도 없어졌어요. 내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 스킬, 그걸 가지고 내 직업을 유지하겠다. 그것도 경쟁력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도 없어요. 2050년이 되면요, 한국의 근로자의 50%가 프리랜서가 됩니다. 이건 미래 학자가 예측해 놓은 내용이에요. 프리랜서. 나만 있는 거예요. 개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기 경영 능력. 나의 삶을 내가 매니지하는, 플래닝하고 매니지하는 능력. 두 번째가 뭐냐? 디지털 프로젝트 능력이에요. 자, 디지털 프로젝트 능력이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기 경영 능력을 내가 설명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 인류가 똑같아요. 결국 귀결점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소망. 나 뭐 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날마다 뭐 하고 싶고, 어디 가보고 싶고, 뭐 사고 싶고. 위시라 그러죠? 위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위시를 누르지 마세요. 위시를 관리하세요. 위시를 목록을 만드세요. 위시가 많은 사람이 그걸 토대로 드림, 꿈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위시를 토대로 드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위시와 드림은 교육을 안 받아도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육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운의 영역이에요. 운의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능력. 이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건너서 돌아서 성과로 가려면 길이 멀어. 첫 번째 징검다리가 뭐냐? 꿈을 비전으로 전환해야 돼요. 비전은 큰 목표라면 큰 목표를
조금 작은 덩어리로 나눠 놓은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비전과 미션은 좌뇌 영역이에요. 뭔가 논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드림을 비전으로 정교하게 바꾸는 능력이 더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시가 드림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지만 날마다 위시는 또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서 드림은 또 업데이트되고, 일생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드림을 성과로, 현실로 만들려면 드림을 비전으로 전환해야 돼.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선언을 해야 되는 거야. 대충 있다가 아니고 이거야라고 적는 순간 두뇌는 그것을 위해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전을 정의하는 것부터는 좌뇌적인 영역이야. 비전이 만들어지면 브레이크다운 하면 미션이 돼요. 그러면 미션이 있어. 나는 미션이 있는데 그걸 성과, 결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미션을 더 작은 현실에 프로젝트화해야 되는 거야. 프로젝트는 뭐냐? 이 다음 페이지 설명할게요. 그래서 미션을 프로젝트화해서 그 프로젝트를 날마다 신경 쓰면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갈 때 필요한 역량이 뭐냐? 프로젝트 능력이에요. 그럼 프로젝트는 뭐고? 프로젝트는 뭐고? 프로젝트 역량은 뭐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프로젝트는 외래어입니다. 프로젝트는 외래어예요. 버즈워드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가 뭔지 가르쳐준 선생님도 없었고, 우리는 사회 나와서 아, 이런 게 대충 프로젝트구나라고 느낌으로 배운 거예요. 버즈워드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면 프로젝트입니다. 목표와 일정이 명확한 세상의 모든 일이 내 개인적이거나 내가 속한 조직의 프로젝트입니다. 목표와 일정이 두 개가 명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치와 현실이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기대치와 현실의 갭이 생기려면 목표와 일정이 명확해야만 발생해요. 그게 불명확하면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갭이 생긴 걸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거든. 제가 서울을 출발해서 여기 3시 20분까지 와야 돼요. 3시 20분까지 민사고 도착. 목표와 일정이 명확합니다. 그건 저 프로젝트예요. 그걸 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살면 머리 터져버리지. 그렇지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니까 서울 출발해서 오는데 중간에 저 앞에 길이 쫙 막혔어요. 안 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지났는데 안 가. 시간이 지금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 전화를 나 대신 할 사람이 있나? 또는 뭐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있나?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뭐야? 문제 해결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머리가 문제 해결을 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분 조건 왜 배우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외국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면 그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작동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미분적분 공업소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살면서 스스로 문제, 즉 목표와 일정을 수립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MIT 기계공학과의 교수가 집에 오면 토스터기를 못 고친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문제, 목표와 일정이 명확한 세상의 모든 일은 프로젝트다. 그거는
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의 일일 수도 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겼다. 시작은 한 점이고 끝도 한 점이어야 돼. 중간은 부풀어 있어. 럭비공처럼. 그래서 전반전은 확산적인 형태로 생각이 이렇게 팽창해야 돼. 전반전 지나서 후반전으로 들어가면 생각을 점점 수렴적으로 논리적으로 깎아 나가야 돼. 선택하고 집중하고 포기하고 해서 한 점으로 조각해 나가야 돼요. 그게 프로젝트의 생긴 모습이에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뭐냐? 4가지가 있어요. 제일 밑에 기초가 뭐냐?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고력. 그게 맨 밑바닥에 기초가 있고요. 그 위에 소통, 관리, 학습. 이 3가지 역량이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메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직장 없다. 그리고 50%가 프리랜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관리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느냐? 전부 디지털이에요. 그 시대가 되면 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각하고 소통하고 관리하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역량을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이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산에 가서 낫으로 풀을 벤다? 그래서 그걸 잘한다? 의미 없어요. 누가 얼마나 빨리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것을 가공하고 분석하고 취합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공감시키고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래서 진행하고 관리하고 문제를 식별하고 거기에 답을 찾고 그래서 돌파하고 결국은 한 점으로 괜찮아 놔두세요 괜찮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우리는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데 그 4가지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철저하게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우리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타자기 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MS 워드 열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생명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사지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도구를 쓰나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창의력, 사고력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디지털 도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세상의 목표와 일정이 명확한 모든 일이 프로젝트인데 그걸 잘하려면 역량이 필요하다. 그 역량은 기초는 사고력이고 그 위에 소통, 관리,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메타 유니버스 시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이 4가지를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이 내다보고 가야 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이라고 하는 이 역량이 오늘 제목으로 붙인 Independent Learning in Meta Universe와 이제 접점이 만들어지죠. 이해가 됐죠?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 프로젝트라는 개념 그리고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을 갖추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첫째, 공부한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디지털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와 일정을 세워서 하니까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학습하는 단계에서 프로젝트 역량을
훈련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뉴런이 어떤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결될 때 안 해봤던 거는 안 해봤던 영역에 뉴런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던 거는 처음에 하면 어려워. 왜 그러냐면 그 뉴런들이 처음 연결되니까 어색한 거지.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져요. 조금 더 쉬워져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니 근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길이 생겨요. 그게 연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의 개념과 프로젝트의 역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시점에는 프로젝트 마스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근육이 안에 내재화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니까 이 페이지는 제가 어젯밤에 새로 추가했어요. 학생들 위해서. 토니 크라시닉이라는 화공학과 교수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Concise Learning Method야.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책을 왜 썼을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왔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접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정해져 있어. 밤을 새서 공부해도 무한대가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만 손을 뻗치면 다 건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다. 그 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대학에 들어오면 수업을 하나 들으면 그 한 개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파잖아요. 그 한 개 수업 가지고 끝도 없이 개미굴처럼 파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접하고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무한대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을 온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학습법을 하나를 만들어내요. 대학에 오려면 최대한 이 정도의 학습법은 준비해와라. 그게 뭐냐면 이제 Concise Learning Method라는 건데 공부는 5개 단계로 해라.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떤 챕터를 공부할 때는 저 5개 단계로 해나가라. 근데 단계별로 결국은 책의 내용을 접하면서 저 단계를 거쳐 내려갈 때는 인포메이션을 저렇게 처리하면서 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각 단계별로 이 프로세스, 이 4개의 스텝을 거쳐라. 그래서 내가 어떤 챕터를 첫 시간 접했어. 접할 때 내가 프리뷰를 했어. 그때 내가 접하는 정보의 양은 초급 수준의 정보의 양을 접하겠죠.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키 컨셉, 핵심 개념을 찾아내라. 정보로부터 핵심 개념을 찾아내서 거기서 의미 구조, 의미의 관계를 그 개념의 의미 구조와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맵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맵을 만들면서 이 개념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런 거야? 여기 뭐가 빠진 거 아니야? 이거는 뭐가 빠진 것 같아. 얘는 얘랑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관계가.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크리티컬 띵킹이지 남을 비판하는 게 크리티컬 띵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스마트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 남이 보면 멍청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한테 스마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개 단계를 거치면서 매 단계마다 이런 4개 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파이널 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마지막 맵은 그 챕터의 내용을 내가 다 소화한 다음에 남은 에센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내용도 저 과정을 거치면서 컴팩트하고 컨사이스한 어떤 그 결과물을 맵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이것이 기억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수업을 하는데 준비가 된다. 이게 이 교수의 이론인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0년 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왜 매핑을 해야 될까? 매핑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를 좀 설명해 볼게요.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 knowledge transfer가 일어나는 절차를 보면 암묵적인 지식, tacit knowledge가 어떤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왼쪽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치고 오른쪽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조지 부시라고 칩시다. 같은 시대에 있지 않아요. 조지 워싱턴 머릿속에 있는 tacit knowledge를 조지 부시가 가져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지 워싱턴에서는 어떤 문서나 책을 읽고 그래서 생각해서 머릿속에 암묵적인 지식으로 변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거는 조지 부시가 자기의 tacit knowledge를 정보의 형태로 남이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외재화해야 되는 거지. externalize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접하고 읽으면서 다시 internalize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채널은 포멀한 거와 인포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인포멀한 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둘이 같은 시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포멀한 경로는 이제 어떤 표준화된 문서, 파워포인트가 됐든 워드가 됐든 PDF가 됐든 문서화하고 그걸 읽고 또 쓰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저 explicit한 knowledge base가 확률적으로 저런 형태의 개조식이나 문장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internalize하고 externalize 할 때 두뇌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inear하게 thinking하고 linear하게 writing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두뇌의 특성은 멀티디멘셔널하고 멀티프로세싱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요만한 구멍을 통해서 바늘 실 뽑아내듯이 적어 나가야 인터널라이즈, 엑스터널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갭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0년도에 저희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든 그 컨셉과 도구가 그 문제를 어드레스 합니다. 그래서 왜 생각하고 라이트 한 다음에 그걸 건네줘서 그걸 읽고 다시 생각해서 전달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라이트 하지 말고 think하고 draw하라는 거죠. 생각을 그려라. 그리고 그 그린 것을 보고 see하고 바로 think하라는 거죠. read하지 말고. 랜덤 시퀀스로 내용을 전체를 보면서 파악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맵을 단추 만들려면 워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로를 만든 거예요. 이게 2000년도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자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매핑, 특히 이 시각적인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띵킹하고 라이팅하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에 접근하고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디멘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주도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가 키워져요.
그리고 프로젝트 역량이 올라가요. 설명해 볼게요. 자기 주도성은 뭐죠? 나에 대한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디서 누가 얘기해도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자기 주도성은 내 생각과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이에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교육을 안 받아도. 뇌가 그렇게 타고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86,400채가 생겨요. 그걸 내가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쓰는 거, 그건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단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단어. 혁신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내는데 이 사람 가만 보면 몇 년 후에도 봐도 또 똑같은 새로운 얘기만 하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은 차 몰고 다녀. 실행 안 한 거예요. 그걸 우리 그랬어요 누가? 그걸 뭐라 하냐면 나토라 그러죠. No action talking only. 나토 증후군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창의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구 한 명 있어요? 정말 혁신적인 사람 누구 한 떠오르는 사람? 혁신적인 사람. 사실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가 혁신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증명하시면 되고. 오케이. 굿. 에디슨 창의적인 사람일까? 혁신적인 사람일까? 나는 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커서 보니까 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 아니고요. 그냥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사 이름이 테슬라인데 원래 테슬라, 니콜라스 테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에디슨과 같은 연배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직료를 만들었어요? 교류를 만들었어요? 직료 만들었어요. 교류 만든 사람 누구예요? 니콜라 테슬라예요. 니콜라 테슬라는 맨하탄, 뉴저지의 호텔에서 고독사 했어요.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를 사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즈니스맨이죠. 그런데 에디슨이 전구 만들었잖아요. 전구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10,000번 넘게 실패했어요. 조수가 옆에서 하다가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도 조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디슨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난 지금까지 10,000번의 다른 경로를 테스트했을 뿐이다. 아직 더 남았다. 그 사람은 창의적에서 10,000번까지 안 가죠. 그죠? 좀 웃네. 한 100번 하면 끝냈어야죠. 그죠? 창의적인 사람이면. 10,000번을 해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구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혁신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창의적 발상과 실행력의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끈질기게 매달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높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혁신적인 사람의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행.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실행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다시는 창의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는 실행도 안 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혁신에 한 발 더 근육이 키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표와 일정이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그러면 같이 가야 될 개념이 역량. 그 역량은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왼쪽의 칼럼과 오른쪽의 칼럼이
단어가 이 성격이 비슷하죠. 생각, 창의, 목표, 아이디에이션에 관련된 거죠. 오른쪽 보세요. 시간, 실행, 일정. 뭔가 유사한 컨셉이죠. 그러니까 왼쪽의 칼럼에 있는 개념들은 아이디에이션에 관련된 거고 발상. 오른쪽은 플래닝, 스케줄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이디에이션에 뭘 씁니다. 어떤 도구를 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구를 내가 지금까지 써왔을까? 아이디에이션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간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지적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아이디에이션에 죽을 때까지 쓸 도구, 방법론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 회사 가면 이거 쓰래 저 회사 가면 이거 쓰래 그러지 말고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디에이션은 난 철저하게 이걸로 하겠다 라는 도구를 찾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정 시간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썼습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플래너일 확률이 높아요. 결국은 아이디에이션과 플래닝에 관련된 도구를 여러분들은 장착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 두 개가 융합된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융합한 것이 PQ라고 하는 Think Twice 버전이에요. 아이디에이션과 플래닝의 개념을 플래너와 매핑을 결합한 형태의 제품이 Think Twice PQ. 영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여러분들이 타자기 갖고 회의할 거 아니에요. 아래 한글 열어놓고 브레인스토밍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개념의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프로젝트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냐. 그걸 열심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왼쪽 차 멋있죠? 720마력이에요. 720마력. 포드 저기 이름 적혀 있죠? 쉘비 포드 머스탱의 쉘비 버전이에요. 가장 미국적이고 가장 미국의 머슬카의 아이콘 중에 한 대죠, 그죠? 쉐비 콜벳도 있지만 이 포드 머스탱, 그죠? 저 차의 제일 처음 버전이 오른쪽 사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차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거는 20년식이고 이건 67년식인가 그래요. 최초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포드와 페라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저 배우 나오는 영화 안 봤어요? 저 영화는 포드가 페라리를 그 경주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차를 만들어요. 그 차가 바로 GT500이라는 차를 쉘비사에 의뢰를 해서 만드는 거야. 저 영화에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그 쉘비사의 사장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드라이버가 저 오른쪽에 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쉘비사에서 포드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특수한 레이싱카를 최초로 만든 게 저 버전인 거예요. 근데 저걸 누가 디자인했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미국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 사람들은 더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DNA가 얼마나 우수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한국 사람, 이 한국인은 대단한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거기에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저는 바라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2040년도에 한국은 G2가 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묻지 마세요.
저는 2013년부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뻗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래도 2040년이 되면 메타 유니버스가 시작된 지 40년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40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에서 가장 액티브한 연령에 도달합니다. 그때 한국은 G2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을 마스터한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알고 교육을 하고 받는다라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사는 사람이 앞으로 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교육인데 앞으로 1년, 10년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저런 일들을 저지르면 전 상상이 안 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원칙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루면서 런하는 인디펜던트 러닝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모험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 달성했나요? 메타 유니버스 시대의 개념이 뭐고 거기에 인디펜던트 러닝은 엄마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그게 아니고 이 앞으로의 세상에 역량,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